자, 10대와 통하는 스포츠 이야기, 우리 하경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스포츠 이야기와 그리고 이 속에 특히 올림픽이나 각종 스포츠 대회에 관해서 다루는 책인데 자신이 평소에 보는 스포츠나 뭔가 관심 가졌던 대회가 있는지 그리고 그 대회를 대회 경기를 본 느낌은 어땠는지 하랑이요. 나는 우리 집은 그냥 아예 스포츠를 아예 안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관심이 있는 거는 양궁 쪽이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 때 양궁 경기는 챙겨봤어? 많이 안 봤어요. 양궁에 관심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냥 유튜브로 좀 찾아보는 정도. 오, 네. 왜 하필 양궁이야? 어, 그냥, 구경 느낌? 그러니까 왜 구경하기가 다른 종목도 많은데 왜 하필 양궁이 갖는 뭔가, 끌리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왜 다른 것도 있는데 양궁이야? 그 말이 제일 많아서 그냥 알고리즘에 자꾸 떠요. 어, 그래. 네, 저는 일단 평소에는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지 않고 보통 아빠가 테니스 같은 걸 많이 보시는데 그래서 그나마 보는 건 저도 올림픽인 것 같고 저도 양궁 경기만 거의 본 것 같은데 이유는 제가 스포츠들의 그 규칙을 잘 모르는데 양궁은 규칙을 몰라도 결과가 보여서 사실 양궁을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야구 경기 뭐 이렇게 중계 방송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 초등학교 때 무슨 축구한다고 좀 이렇게 뭐 하다가 또 다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중고등학교 때도 농구도 좀 이렇게 한다고 그냥 남자애들끼리서 농구 좀 이렇게 하는 거 정도고 우리 때는 야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주먹 야구라고 이렇게 공 던지면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치는 배트 야구가 아니라 주먹 야구 정도 했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른이 된 다음에는 뭐 스포츠는 특별히 한 거 없고 그냥 등산? 산에 그냥 가는 거가 또 스포츠라고 본다면 등산 정도? 수영도 뭐 25m 가는 걸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유형, 평형정도 배우다가 그냥 이렇게 그만둬버리고 뭐 그래서 특별히 운동을 하는 거 없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세종에 이사 와서 축구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두세 번 그 정도 이제 축구를 한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의외로 그 뭐야 오늘 제가 무슨 그거 관련된 글을 잠깐 썼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해서 축구에 관심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세계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다음은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나 각종 대회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갔을 때 하는 행동과 그리고 그 선수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국가의 명예와 어떤 국가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흔히 하는데 이 책에선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면서 어 우리가 너무 어 나라를 대표한다는 부담감을 선수에게 심어주는 건 아닐지 그리고 선수가 어떤 경기에 졌을 때 그걸 한 나라가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데 그런 국가대표 선수의 결과와 또는 그것이 국가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랑이. 사실 국가대표는 그냥 국가를 대표한다기보다는 그냥 국가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을 내보내는 게 내, 국가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한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 나는 뭐지? 그런 스포츠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누군가를, 물론 우리나라를 응원하지만, 그렇게까지,
열광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왜 그렇게 열광하지는 잘 모르겠어. 네. 저는 일단은 사실 국가대표란 말이 가지고 있는 건 한 국가를 대표해 대회에 나가는 사람을 일컫지만 그래도 나라를 대표한다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게 이 선수에게 지나친 부담감으로 다가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한 개인만 대표하는 것도 그리고 작은 단체만 대표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있을 부담감과 그리고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흔히 선수들이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인터뷰를 보면 뭐 나라를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인터뷰를 보면 드는 생각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자신이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지만 자신의 업적으로 취급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가대표라는 문제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질문은 되게 복잡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요? 네, 저는 그 양면성을 좀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은 막 이렇게 애국가만 막 나와도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내가, 국가주의가 상당히 강한 사람인 부분이 있고, 근데 또 이성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국경이 좀 사라지고, 또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국가 간의 경쟁 이걸 좋지 않다고 머리로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가슴과 머리가 따로 노는, 그러한 좀 구조화가 좀 이렇게 있는데, 어, 국가대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을 때, 스포츠 선수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좀 높인다고 해야 되나? 야, 우리 이거 잘해. 뭐 이런 것들에 국가가 그 스포츠를 이용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 몇몇에게 아주 그냥 그 많은 자원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선수를 이렇게 키워서 그 국제대회에 내보내고 그래서 그 선수의 어떤 그런 선수 입장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국민 세금으로 음, 자기 그 훈련도 받았고 뭐 그 체제비라든 경기 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고 또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혜택도 주는 거고 나중에 연금이나 뭐 이런 걸 혜택을 주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꼭 스포츠 분야에서 뭐 이렇게 빛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여타의 분야에서 빛을 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생활 스포츠 조금 아까 선생님 이제 축구 얘기도 했어요. 생활 스포츠 어떤 그런 발달로 해서 내가 그냥 잘하면 되는 거지. 국가대표가 뭐 잘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이 약간 이제 학연이가 개인의 업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 그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커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과도기 그런 손상이 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 건가, 국민이 어때야 되는 건가는 그 문제와 좀 많이 이렇게 좀 결부되어 있는 것,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라이벌에 대한 질문인데,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한 종목에서 비슷한 나이 또는 완전히 뭐 다른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중에서도 뛰어난 두 선수를 가지고 라이벌 구도를 만드는 걸 흔히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피겨 종목에서는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처럼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는 라이벌에 대해서 경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공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이런
스포츠 라이벌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이 라이벌이란 존재가 경쟁에 가까울지 아니면 같이 하는 동료나 공존에 가까울지 자신의 생각을 한 번만 말해주세요. 하랑이요. 나는 당연히 이 사람 라이벌은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그런 그럴 필요 없는, 상대방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경쟁자에 가깝지 않나 생각해. 아무래도 동료하기에는 같은 팀이 아니잖아. 네, 저도 사실은 어 보통은 이제 경쟁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은 흔히 사람들은 2인자보다 1인자를 원하잖아요. 독보적인 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라이벌이랑 구도가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고, 그 둘 중에 누가 이길지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이런 라이벌 구도가 되게 경쟁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원래는 되게 경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보면서 라이벌임에도 되게 친하게 서로 동료로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라이벌이란 존재가 갖춰야 될 것은 경기에서는 서로를 위해 어, 진정한 경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경기가 끝나면 다시 동료로 돌아오는 이런 관계가 건강한 라이벌 아닐까. 너무 경쟁적인 구도로 어, 경기 외적에서 너무 경쟁적인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선 경쟁적일지라도 경기가 끝나면 같이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동료로 가면은 이제 두 선수가 라이벌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대답을 뭐로 할 거 준비했는데 학용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라이벌이 그 사실 스포츠에만 라이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화랑이 하경에도 하다 보면 인생의 라이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사실은 언론에서 일부러 그 라이벌을 만들어. 그래야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이벌 구도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편성하고 또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쌤 같은 경우는 라이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상대방이 좀 이렇게 뭐야 부상을 당하거나 상대방이 좀 저주를 퍼부어서 가지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러고 살았어. 근데 최근 들어서의 어떤 그런 생각은 아 라이벌이 사라지면 나도 같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돼? 아까 이제 스케이트 그 피겨 스케이트 얘기했었는데 그 김연아 선수를 우리 응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스다마오가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그 아스다마오가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아스다마오가 있고 김연아가 있으면서 그 피겨 스케이트에 대한 그 관심 자체가 이렇게 높아진 거야. 근데 만약에 아스다마오가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더 이제 그 이게 열광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그 구도가 깨져버리면 그 혼자만 있으면 과연 그 파이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그 뭐야 라이벌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나쁘지만은 않은 오히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수혜님이 이제야 느끼는 걸 하경이는 열 몇 살인데 벌써부터 이제 그것들을 깨닫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어려워 사실. 지금 당장 뭐 하경이 하라니 또 뭐 어쨌든 간에 살다 보면 뭐 공부가 되었던 아까 뭐 악기가 되었던 뭔가의 자리를 두고 어, 경쟁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일단 내가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이렇게 크게 바라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조화를 시킬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정치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서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북한에는 지도자가 누구였어? 김일성이었어, 김일성. 그 북한에는 김일성, 남쪽에는 박정희 대통령. 있는데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김일성은 타도에 다니고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두 저기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적대적 공존이라고 해요. 적대적 공존.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 김일성이 뭐 할 거다? 쳐들어올 거다. 음.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된다. 우리가 힘을 켜야 된다. 라고 막. 그럼 북한에서 김일성은 뭐라고 그래? 저 박정희가 우리 저 무기 만들고 뭐 하는 거 봐라. 나 김일성 나를 중심으로 뭐 한다. 우리가 대동단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양쪽이 서로 이제 욕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상대방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도 함께 그 같이 다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상대가 없어지면 그냥 더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대가 없어지면 나도 같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좀 더 그 틀을 크게 보는 그런 안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하나님과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스포츠가 어쨌든 그 경쟁 그 자체에 대해서 어, 그, 그 경쟁이 꽂히지 사실 스포츠 자체가. 근데 이제 요즘에 경쟁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 경쟁이 갖는 폐해가 있어, 폐해가. 그 경쟁이 지나쳐가지고 갖게 되는 갖가지 부작용이 좀 있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을 배제하는 비경쟁. 그래서 스포츠에도 경쟁하지 않는 어떤 그런 스포츠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경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랑이는 어떤 입장입니까? 경쟁에 대해서. 저는 뭐, 과도한 경쟁은 물론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경쟁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뭐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경쟁이 일단 그 함으로써 이제 성취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람, 여기에서 성취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 성취감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근데 너무 과열될 경우에는 뭐, 졌다고 그거를 다른 쪽으로 풀어내거나 아니면 경쟁을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뭐, 그리고 경쟁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는 당연히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경쟁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 발전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성취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라 생각해요. 하경이는. 그래도 저는 경쟁이 딱 적당한 정도에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생각을 해볼 때 경쟁이 없으면 그냥 되게 평화롭지만 더욱 발전이 없을 거고, 그래서 경쟁이 약간 모티베이션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과도한 경쟁은 이제 좀 너무 모두를 힘들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적당한 선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든 적당한 선이 제일 어려워서 사실 경쟁도 적당한 선에서 유지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자, 책 4쪽 보겠습니다. 책 4쪽 머릿말에 이 책에서 저자가 정의하는 스포츠의 본질, 왜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는 건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4쪽.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는 이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세상 걱정 없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세상 걱정을 잊기 위해서. 그렇지.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자, 그 위에 그런 얘기나 어쩌면 운동은 동물의 본능인지도 몰라요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그래야 보통 이제 동물과 식물을 뭘로 구별해? 뭘로 구별해? 동물과 식물의 차이를. 뭐가 동물이고 뭐가 식물이야? 광합성을 하는 것이 광합성 못하는 게 그래. 그렇지. 그것도 맞고. 또 동물의 그 동자가 무슨 동자야? 움직일 동? 동물은 움직이고 식물은 그냥 가만히 그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을 갖는 것, 움직이는 것, 그 역동적인 것, 그거 자체가 뭐다?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놀고 뒹굴고 어울려야 신이 난다라고 해서 어쩌면 그런 점에서 이제 스포츠는 사람의 어떤 그런 본능적인 어떤 행위다라는 그런 견해가 하나 있어. 자,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수렵, 사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인류는 사냥이 중심이 아니잖아. 수렵 중심이었던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농업 중심으로 정적으로 좀 바뀌었어. 심지어는 농업 중심으로 지금은 아예 그냥 사무실에 그냥 앉아있는 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걸로 바뀌었잖아. 그런데 우리 인간의 DNA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이만큼 놓고 봤을 때 수렵과 채취 생활한 거는 거의 이만큼이고, 지금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갖고 뭘 하는 거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DNA는 기본적으로 움직인 그런 것들이 내재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또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많이 해왔다는 얘기. 싸움을 많이 했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 그 몸 안에 그 이른바 폭력성, 어? 남과 뭐 싸우려고 하는 쟁투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적절하게 발산이 되어야, 그래야 그런 폭력이 멈출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해석들 하기도 하더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5쪽. 두 번째 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5쪽의 두 번째 줄. 그런데, 그런데 스포츠를 즐기기에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 일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놀이와 스포츠는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쓸데없어서 재미있는 게 놀이와 스포츠인데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죠. 또 어떤 어른들은 스포츠를 배우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더 착한 어른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여전히 쓸데없이 그냥 노는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 같아요. 스포츠의 가치는 그냥 함께 즐기는 건데 자꾸 듣기 좋은 말로 꾸미려고 해요. 거기까지. 자, 뭔 얘기야? 악이. 저요? 지금 이 파란 읽은 부분이 뭔 얘기야? 스포츠를 사람들이 볼 때 공부 일에 대해서 비해서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의 생각은 쓸데없어서 재미있는 게 스포츠라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스포츠의 좋은 면에 대해서 너무 꾸며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쓸데없어서 재밌고 즐기려고 하는 건데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어떤지 모르는데, 쌤이나 부모님 과거에 놀지 말고 뭐해? 공부해. 놀지 말고 공부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에서 노는 건 나쁜 거고, 쓸데없는 거고, 공부하는 건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이제 강하게 있었던 거잖아.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나마 이제 그 좀 낫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잘 노는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또는 뭐 스포츠를 해야 협업도 기르고 또 공부도 체력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이 필요해요. 라고 이제 스포츠의 쓸모론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쓸모없지만 쓸모없어서 좋은 게 스포츠. 스포츠는 원래 그냥 하는 거다, 그냥. 그 쓸데없는 일인데 그 쓸데없는 일을 원래 인간은 하게 돼 있는 거다. 근데 왜 그거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다가 뭘 부여하느냐?
의미.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리고 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이제 선생님이 그 대전 우리 한도시 같은 책 읽기 운동이라고 선생님이 그 속한 단체에 그 하는 그 캠페인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대전시 이번에 책이 뭐 우리가 활보하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책인데 휠체어 장애인이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을 인터뷰한 그런 책이야. 그래서 그 장애인의 이동권 뭐 관련된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쓴 친구가 유튜버야. 그 휠체어 장애인의 유튜버야. 그러면서 이제 왜 유튜버가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야, 자기한테. 그럼 자기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아, 휠체어 장애인들의 뭐 삶을 알리기 위해서 휠체어 장애인 뭐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야. 자기는 그냥 하는 건데. 그 너무 거기다 뭘 부여한다는 거야? 의미.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를. 그래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자기는 그런 의미 부여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야. 왜 그냥 하면 안 되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쌤도 사실은 이 부분이 힘들어. 이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지만 이 저자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힘들어. 왜? 뭔가 늘 뭐해? 유익한 일, 쓸모 있는 일, 멋진 일, 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살아왔거든. 근데 쓸모없는 일인데, 쓸모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럼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뻔뻔하게 보여. 너무 당혹스러워. 하랑이는 어때? 이 저자의 어떤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아니요. 안 받아들여져. 어, 왜냐면 어, 놀이나 스포츠가 쓸데없는 게 아니라 어, 뭐 행복감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다르지 않나. 쓸데없는 일이라기에는 거기에서 얻는 즐거움이나 그런 이익 같은 게 있고, 어,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하경이는.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음, 이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뭔가 스포츠를 약간 쓸데없어도 재밌고, 그리고 스포츠는 쓸데없어서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의 의도가 약간 스포츠를 하는 건 좋다라는 말을 약간 하고 싶은 느낌인데, 개인적으로는,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약간 설득이 되겠지만, 만약에 저희 학교만 봐도 저희 학교는 그 운동부가 되게 많이 발달을 해서 운동 대회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아무튼 운동부가 되게 큰 학교인데 그런 그 운동부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 쓸데없는 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걸 본다고 그런 분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원래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랑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쓸데없다는 게 약간 그것도 모순 아닐까. 즐거움을 얻으면 쓸모가 있는 거지. 그걸 쓸데없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쓸데라는 말의 뭐야, 범위 음.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는 축구한다고 대학 가는데 도움 안 된다. 뭐 이렇게 스포츠 한다고 네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물질적인 성취 이런 부분에서 쓸데없는 거라고 쓸데있는 거라고 하는 거를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저자는. 그런데 이제 아까 하락에 말한 대로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다. 즐거우니까 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놀아도 되나?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선상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하는 거에 대해서 즐겁고 행복한 일이잖아.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지금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고, 또 책을 한 장을 더 읽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있어도 되나? 놀아도 되나? 놀면서 내가 즐거워해도 되나? 행복해도 되나? 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저자는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냥 노는 거가 행복하고 노는 거가 좋은 거니까 그냥 놀면 된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따져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반대로 노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스포츠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 아까 하경이가 저는 별로 스포츠를 안 좋아해서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요즘에 또 이제 그 반대로 야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 건데 재밌는 건데 하라고 또 이제 뭐 되는 거야? 강요되는 거야. 강요되는 거야. 아까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학교가 이렇게 막 스포츠 클럽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 학교면 그럼 오히려 이제 스포츠를 안 하는 애들 이렇게 책 보고 가만히 나 책 보고 있고 하는 애들이 오히려 이제 뭐야 역으로 이상한 애 취급을 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어때 학교가? 사실 저는 어. 처음에 약간 그랬는데, 이제 학교에서 체육을 할 때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근데 저번 연도는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애들이 음. 다 운동부고, 그리고 막, 쌤도 되게 진심으로 막 하시고, 그리고 쌤이 조금, 저희 학교가 그런 것도 있는데, 사립학교다 보니까 선생님이 안 바뀌니까 조금 약간 옛날 분부터 해오신 분이라 조금 강압적이세요. 음. 잘 못하면 욕도 하시고 그러시는 어. 분인데, 근데 작년엔 그래서 되게 막, 어, 운동하면은 막 못하면 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음. 되게 싫었는데, 이번 연도는 저희 반 애들이 거의 3분의 2가 저 같은 애들이라 체육쌤이 저희 반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체육 수업도 막 안 해주려고 다른 수업을 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도 바뀌었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 반 하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야, 그렇군. 하랑이는 어떻게 생각해? 스포츠 하지 않을 권리. 어, 근데, 기본적인 체력이 있으려면은 운동은 해야 되지 않나. 음. 저도 운동을 되게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기는 한데, 음. 이제 그래서, 어, 자주 제가 정말 잘 뛰는데, 그래가지고 좀, 발목을 많이 다쳐가지고, 운동을 몇 년 동안 안 했더니, 체력이 음. 정말 안 좋아졌더라고요. 음.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겠다 싶어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음. 그래서 스포츠는 일단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음. 발목 보호대를 꼭 하고 해야 되겠네. 기본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기본 네. 장착을 해야 되겠네. 어. 하경이는 그 하랑이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생존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특히 저희가 체육하는 거 중에 팝스라고 체육 평가가 있는데, 막 음. 셔틀런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체육이면 약간 생존의 문제긴 하겠는데, 이런데, 네, 그런 체육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뭐 킴볼이나 이런 건 생존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물이 하세요 선물. 그러니까 스포츠가 즐거운 사람도 선물 받는 거고 독서가 즐거운 사람도 선물 받은 거고, 음악이 즐거운 것도 선물 받은 거고, 근데 그 선물을, 모든 선물을 다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선물이 공평하지 않아. 누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 받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선물 거의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선물도 이제 각각 다른 선물을 받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범위가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물론 접할 수 있는 막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덜하지만 어쨌든 뭐 구기 종목도 있고 뭐 체조 관련도 있고 또 육상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나마 자기한테 조금 더 맞는 그런 스포츠를 찾는 것들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5쪽에 두 번째 문단 더군다나 하객이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스포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 대신 스포츠를 볼 기회가 너무 많지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전 세계 스포츠 리그 소식이 들려와요. 4년마다 여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찾아오고 그 중간에는 겨울 올림픽과 패럴림픽, 축구 월드컵, 아시안 게임이 열리지요. 스포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 주인이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 경기, 스포츠 중계 방송, 스포츠 광고가 말해주는 대로 스포츠를 소비하기 쉬워요. 거기까지. 자, 수고했습니다. 하랑이 뭔 말이야? 이 저자의 문제의식이 뭐야? 스포츠를 많이 본다? 음, 하경이 이 저자의 문제의식이 뭐야? 어, 스포츠를 저희가 저희 같은 일반인이 스포츠를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리드하고 스포츠를 뭔가 저희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스포츠를 접하는 일은 쏟아져 나오는 스포츠를 보고 또 그런 일이라 이 작가가 말하는 거는 되게 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고 그걸 누릴 자유가 저희한테 있지만 동시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걸 주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렇지. 요 작가의 문제의식은 스포츠는 하는 거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은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뭐 하게 한다고? 저는 보게 만든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이 세상은 스포츠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보게 만드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 하경이 뭐라고? 보게 하면은 보게 하는 사람의 이 돈을 버니까. 어, 보게 하는 사람의 돈을 버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 광고 같은 걸 붙였을 때 스포츠 경기에, 그러면 스포츠 경기를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돈을 버니까 마케팅을 더 하고 이제 이렇게 돼. 그렇지. 지금 하경이 한 말 하랑이 이해가 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포츠 안에 기본 이때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방식, 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야. 즉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야 이익을 얻잖아. 자, 그런데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팔려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뭐가 필요해? 광고, 홍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광고의 어떤 그런 기능은 두 가지야, 커다랗게. 하나는 알려서 내가 필요한 거가 어디 있다는 걸 알아서 사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어. 그 사실은 광고가 요즘의 광고는 그런 거를 넘어서서 사실은 내가 필요가 없어. 근데 광고를 보면 뭐 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사고 싶, 사고 싶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를 창출해내는 거야. 그러려면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보게 해야 돼. 근데 그냥 광고만 틀어주면 사람들이 봐, 안 봐? 봐. 안 본단 말이야. 물론 쌤은 봐. 쌤은 집에 텔레비가 없어갖고 광고를 볼 일이 없어. 그 다음에 무슨 광고 나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광고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쌤은 그 광고를 일부러 챙겨봐봐. 광고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 나오면 그냥 채널 돌려버리거나 뭐 한다. 광고만 따로 보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포츠 경기를 보여주면서 광고를 같이 보여주는 건데 원래 그들의 입장은 광고를 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스포츠를 이용하는 거야. 음. 지금 가장 SNS에서 가장 대세로 떠오르는 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매체가 뭐야? 그 뭐야? SNS가. 그 네. 지금 유튜브? 유튜브잖아, 유튜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뭐 카카오 요것들이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들이 사람들이 그거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단 말이야.
그게 머물면서 결국 광고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 회사가 큰 돈을 벌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유튜브. 아니 무슨 뭐 요즘에 뭐 10대들은 뭐 틱톡? 틱톡해? 너희들도? 안 해? 한국은 아닌가 어쨌든 틱톡. 그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은 광고가 다 거기에 붙어서 결국은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많이 자기들한테 머물게 할 거냐. 그래서 광고를 보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점에서 스포츠가 바로 그러한 그 도구로 이렇게 쓰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몰리니까 거기에 돈이 몰리고, 돈이 몰리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들에게 더 이제 비싼 돈을 주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보는 스포츠. 근데 이 전자는 보는 스포츠가 아니라 뭐 하는 스포츠가 된다? 하는 하는 스포츠, 즐기는 스포츠로 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아까 쌤 얘기했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른바 엘리트 스포츠였어. 엘리트 스포츠. 근데 지금은 생활체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 국가나 이런 때는 국가적 어떤 그런 자존심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 애국심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 특정 종목에 돈을 쏟았고 특정 선수한테. 그래서 그 선수를 육성시켜서 그 선수가 국가대표 내세워서 사람들이 그 선수가 하는 경기를 보고 열광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뭐야 국민적인 자존심을 높여가는 그런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경이 얘기했던 대로 국가대표들이 갖고 있는 그 무게 이것들이 너무 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사회, 발달한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엘리트 스포츠 중심이 아니라 뭘로? 생활체육 중심으로. 그러니까 스포츠가 꼭 국가대표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면서 즐겁고 내가 하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그 스포츠 형태로 그 뭐야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차례 보겠습니다. 자, 차례 보면 자, 하경이가 이 책 읽었는데 하경이 이 책이 다른 스포츠 책 아니면 하경이가 그 학교에서 배우는 체육교과서와 이 책의 다른 점이 뭐야? 혹시 이 책 읽으면서 운동의 규칙이나 이런 운동의 역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라는 어떤 분야 속에 있는 문제, 불평등과 이런 것도 다루고, 그리고 국가와 스포츠의 뭐 관계, 그리고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힘든 점 같은 것도 다뤄서 다른 스포츠 책과 달리 이제 스포츠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다가선 것 같아요. 그렇지. 스포츠를 사회나 정치나 이런 영역에서 그동안 우리가 분리시켰어. 근데 이 책에서는 스포츠라는 것도 우리 사회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밀접하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뭐 스포츠와 성차별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스포츠와 국가주의에 관한 문제, 뭐 스포츠와 인권에 관한 문제들, 뭐 등등, 뭐 심지어는 스포츠와 남북 분단의 어떤 그런 문제, 어? 와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어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스포츠를 단지 스포츠로 보는 것도 아니라 인간 삶의 어떤 하는 현상으로서 그 스포츠를 그 볼 수 있겠다는 점들. 그런 점들이 상당히 그 기획이 잘 돼 있는 그런 책인 거지. 그래서 스포츠를 어쨌든 그 인문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제1장 올림픽의 여러 가지 얼굴들 중에 스노보드는 겨울올림픽의 불전계획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22쪽. 네. 그 이야기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쪽의 두 번째 문단.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하랑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그런데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런 스노보드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올림픽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걸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인기를 얻으려면 스노보드처럼 젊은이들 좋아하는 종목을 올림픽에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998년 나가노 겨울올림픽부터 스노보드를 정식 종목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현행받지 못했어요. 우선 스노보드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재미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스노보드가 국가 간 경쟁과 메달수를 생각하는 올림픽에 포함되는 게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정통적인 올림픽 지키는 또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안전 규칙도 제대로 안 지키고 진압적인 녀석들과 어떻게 품격 있는 올림픽 무대에 함께 어울릴 수가 있냐면 아니죠. 자, 거기까지. 그래서 원래 하나이가 아니라 이 챕터 나중에 다 한번 쭉 읽어보고. 하경이, 이 챕터의 문제의식은 뭐야? 이 챕터는 음, 그 스노보드가 겨울 올림픽에 들어갈 때에 있었던 문제들이랑 스노보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걸 음. 는 자,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노보드와 올림픽 경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꼭 스노보드 올림픽 경기만 갖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 삶 곳곳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노보드가 추구하는 것들이 여기 보면 자유로움이라고 얘기했어. 때로는 그 위험한 도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경기에 가려면 그 그것이 추구하는 그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원래 그 뭐야 스노보드가 갖고 있는 자유로움의 일정 부분들을 포기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뉘는 거야. 하나는 스노보드의 자유로움을 계속 뭐하자? 추구하자.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같은 그런 메이저에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쪽과 반대로. 그러면 스노보드는 소수의 매니아들끼리만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스노보드를 뭐 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대중화하려면 그러면 올림픽 같은 데 나가야 중계방송도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스노보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스노보드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고 그래야 스노보드의 그 파이가 커지는 거야. 판이 커지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스노보드를 올림픽에 넣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자, 음악도 마찬가지야. 음악의 인디밴드. 인디밴드 같은 경우는 뭐야?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막 하잖아. 근데 대신 그 인디밴드 같은 경우는 설 무대가 별로 많지가 않아. 대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인디밴드 중에 이른바 뭐야 뭐 뮤직뱅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엠넷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른바 대중 그 매스미디어에서 그 인디밴드 보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인디밴드가 자기 음악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네, 문제는 공중파 방송에 나가게 되면 인디밴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대로 못해요. 못하지. 그 때로는 막 이렇게 어른들만 있고 막 욕설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막 사회반전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뭐야 방송에 나가게 되면 그런 거 다 심해서 잘린단 말이야. 어느 정도 이렇게 정제된 어떤 그런 것만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그것들이 이제 갑갑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올림픽위원회도 마찬가지지. 올림픽위원회 입장에서는 스노보드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니 스노보드를 채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존의 보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사이에서 고민. 그러니까 하경이가 다니는 교회도 교회 목사님도 고민할 거야. 교회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별로 음,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럼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식을 뭐해? 채택해서 예배 시간에 막 밴드도 막, 그, 락밴드도 막 하게 하고, 그런 거를 채용을 할 거냐. 근데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뭐라 하는 거야.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이 깨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로움을 추구를 할 거냐? 아니면 보다 많은 대중들이 즐길 수 있도록 또는 자기들의 그 파이가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타협을 할 거냐의 문제. 진출하는 쪽에서는.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더 인기를 위해서, 더 사람들을 위해서 폭넓게 개방을 할 거냐, 아니면 자기들의 전통을 계속 지켜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 스노보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경이는, 하경이가 양 두 가지 입장, 하나는 스노보드 하는 사람 입장이다, 또는 올림픽에 오는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 하경이는 어느 편을 쓸 것 같아? 음, 사실 저는 약간, 어, 올림픽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유분방함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또, 어, 그러니까 약간 음, 저도 약간 보수적으로 안전 규칙을 약간 안 지키고 이랬는데 사고가 나거나 또 평가를 하기 어려운 종목이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스노우보드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사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게 고인물이 계속 너무 오래 유지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스노보드의 올림픽 스노보드가 올림픽에 들어오게 된 거는 결국 이런 스키 종류의 종목들에 있어서 더 혁신을 주고 약간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지금 생각해보면 스노보드가 올림픽의 불청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새 시대의 주도자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자, 하랑아 힘들어? 네. 하랑이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 얼마나 힘들까? 자,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올림픽의 후반전 패럴림픽 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하경이 패럴림픽 대회가 뭐야? 주로 약간 그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 끝나고 진행되는 또 다른 올림픽이요. 그렇지. 또 다른 올림픽에서 지금 파리올림픽 끝났고 지금 아마 패럴림픽 대회가 아마 시작을 할 거야. 지금 시작을 했는지 뭐 곧 시작할 건지 볼 건데 아무래도 근데 관심이 이제 패럴림픽 대회 같은 경우는 좀 덜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만 근데 쌤이 여기서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본 부분이 27쪽 최근에는 첫째 줄부터 우리 하랑이 읽어볼까? 어디 최근에, 최근에는 27쪽 첫째 줄 27쪽 최근에 음, 최근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패럴림픽을 지켜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언론은 운동선수로서의 모습이나 활약보다 선수들이 가진 장애,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패럴림픽 선수들이 보여준 능력과 승리를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 혹은 능력여운 인생 역전 스토리로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은 장애를 비정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르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올림픽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패럴림픽 경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역시 승리를 위해 선수들이 흘린 땀과 그들이 보여주는 멋진 동작, 박진감 넘치는 승부 같은 것들이 아닐까요? 요 작가의 문제기가 뭐야, 하경이? 패럴림픽에서 그 선수가 가진 능력이나 그 노력에 관한 걸 보여주지 않고 그 선수가 가진 장애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음, 어떻게 생각해, 하랑이? 하경이? 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이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며 바랬던 거는 그냥 다 원래의 올림픽처럼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말해주는 것 아닐까라는 승리를 축하해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 어쩌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 또는 이런 제목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 아닐까? 이 사람들은 동정할 존재가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무언가 결과를 얻어냈을 때 저희가 동정하며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선수에게 진짜 올림픽 때처럼 노력해서 성과를 잘 얻어냈다, 좋은 성과를 얻었다, 승리를 거둬냈다 이런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이 부분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를 일군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찬사를 보내는 것들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더 감동적이고 장애 올림픽을 더 보려고 해야 되고 일부러 보려고 하고 그게 올바른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 책에서는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냐?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으로 그냥 뭐 하는 거다? 살아가는 거다. 그냥 그 다른 거다, 다른 거.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해서 뭐 고쳐야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인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는데, 근데 만약에 어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냥 그 뭐야 비장애인들 그 경기 보면 더 빨리 뛰고 더 그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장애인 올림픽을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있어. 만약에 그 자체의 노력이나 그 자체의 뭐를 본다라면 장애인이니까 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애인을 그냥 사람으로 봐주세요. 어?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그렇게 그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됐어요, 이미. 근데 한편으로 근데 그렇게 된다라면 장애인 올림픽 우리가 굳이 보는 이유는 뭐지? 라는 그런 의문이 솔직히 들거든.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 올림픽을 안 봐도 되는 건가? 라는 그냥 그걸 스포츠로 한번 본다면 그 스포츠로서의 어떤 그런 재미가 없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그걸 우리가 굳이 봐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생각하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생각하기나? 사람이 막 생각이.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냥 그 잘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스포츠 경기에서 박진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음. 이 스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개인의 그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애인 경기에서 그가 느끼는 그 재미가 따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 되는 거다. 근데 그래서 장애인이라서 뭘 하고 이렇게 보는 건 좋지 않다. 아, 그래,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장애인 경기뿐만 아니라 뭐 농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그 프로농구가 그 남자들 농구가 더 이제 저기 활성화돼 있고 상대적으로 프로 여자 농구 같은 경우가 이제 덜 활성화돼 있거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 연봉 같은 경우도 남자 농구가 훨씬 더 연봉이 더 비싸고 여자 농구는 연봉이 더 적어. 그 이유들이 시청률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 그래서 그러면 여자 농구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여자 농구이기 때문에 뭔가 더 관심을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역시 그냥 농구 경기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근데 또 이제 생각해보면 배구 경기 같은 경우는 누구야? 그 식빵언니, 그 김연경 선수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되게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 그게 뭐 여자 경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김연경 선수 같은 어떤 그런 스타성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또 이렇게 보는 거라고 치면 하랑이 말이 사실은 또 이렇게 맞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 자체를 즐겨야 되는데 근데 한 사람이 좀 더 와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자체가 경쟁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어떤 그런 걱정 그러다가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때 그 하나님 같은 입장인 사람들은 그러면 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자꾸 그거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본질 그 자체보다 다른 것들에 더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9일 올림픽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하경이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 흔히 저희가 올림픽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는데 올림픽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약간 뭔가 그, 어, 간, 그런 집 철거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거. 그렇지. 그 올림픽을 치른다는 어떤 그런 이유로, 그 손님들을 맞이한다는 어떤 그런 이유로, 뭐 이번 8월도 그렇겠지. 거기 뭐 우리가 뭐 노숙자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러 강제로 이제 뭐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기장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환경 파괴 어떤 그런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올림픽이 갖고 있는 또 이제 문제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메달과 관련되어서 요게 이제 조금 바뀌었어. 그전에는 무조건 금메달 개수로 1, 2, 3, 4등을 정하고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뭐야? 올림픽원의 공식적으로는 메달 집계를 해야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방송국이나 국가별로 이제 올림픽 메달 집계를 하는데 그 올림픽 메달 집계 방식에 있어서도 금메달, 그러니까 은메달을 10개 따도 금메달 하나 딴 팀이 더 뭐라는 거야. 높은 등수인 금메달 중심의 어떤 그런 선정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데 금메달 중심으로 다른 개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총 메달 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뭐야, 순위를 매기는 또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순위 매기는 것 자체가 뭐해? 잘못되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우리가 뭐 몇 가지 살펴보지 못했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이렇게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스포츠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경이 하고 있는 그 음악, 뭐 하락이 하고 있는 미술의 어떤 그런 세계들도 음악이나 미술이 음악으로 따라준다고 미술로 따라준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건 역시 여러 가지 제4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좀 더 넓은 시야로 그 문제들을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랑이가 미리 읽었다는 책 노노 책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이 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쌤도 사실은 노노 책을 읽은 지가 얼마 안 됐어. 노노 책을 읽은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그 전까지는 아유 고리타분하게 무슨 공자와 원자야 그 조선시대 때나 읽었던 이야기지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몰랐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독서 모임의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정해서 이렇게 같이 읽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돌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책을 다른 친구가 좋아하면 이제 읽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동양 고전을 또 이렇게 그 파고드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덕분에 이제 쌤도 이제 논어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쌤이 그냥 논어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뭐야 선입견 잘못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깨지기도 하고, 물론 여전히 이제 또 비판의식을 갖고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건 논어책을 원전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어떤 그 중국 학자가 논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로 논어에 관한 부분들을 뽑아서 이제 재구성해 놓은 책들인데,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그중에서 1권을 보면서 어쨌든 또, 논어가 또 우리 그 삶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다음 주에는 이야기 나누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그래.